네, 전화 와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 강의가. 우리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그러니까 문의만 경영에 참가하는 형태고 실질적으로는 돈만 대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포인트. 520페이지에 두 번째 줄 끝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다. 이게 되게 독특한 거라고. 우리 앞에서 이자 소득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원천징수세율이 25%였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원천징수세율은 25%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이번에 이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보자. 수입시기 괄호 1번에 일반적인 배당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지급을 실질적으로 받은 날.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 다음 페이지 괄호 3번에 의제배당은 보지 말고 괄호 4번에 아까 했던 집합투자기후로부터의 이익 있죠.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 근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원본 전입된 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펀드나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서 이익금이 10만 원이 생겼대. 그 10만 원 분배를 받는데 근데 내가 그 1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 받고 투자 금액에다가 엎어버리는 거야.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110만 원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게 원본 전입이라고 해. 그럼 원본 전입된 날, 혹은 실제로 지급받는 날. 그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맨 밑에 이제 3번에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을 볼게. 자,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자, 배당소득은 총수익금액에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했어. 그때 이 총수익금액 옆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소득 제외라고 돼 있죠. 그죠? 다시 씁다.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얼마 있다고. 필요경비 차감하지 않는다 했다. 이때 배당소득 총수익금액은 비과세. 그리고 과세 제외되는 거. 분리과세. 제외라고. 이런 제외한 게 총수익금액에 들어온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데 밑에 뭘 더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로스업이라는 걸 더한다고 돼 있죠. 그로스업이라는 걸 더한다. 이걸 우리는 귀속 법인세액이라고 얘기한다. 뭘 더한다고? 이 더하는 귀속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 그로스업 금액의 계산 방법은 그로스업 금액은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의 11%로 곱한다 돼 있죠.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자, 법인이 있어. 내가 주주고. 법인이 내한테, 주주인 나한테 배당을 준다고. 됐나요? 됐어요?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만데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억. 그러면 법인세 세율은 10, 20, 22, 25% 구간이 있거든. 10% 구간에 있어. 저 1억은. 그럼 10%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볼게. 그러면 세후 금액이 얼마가 되냐? 9천이라고. 됐나요? 됐죠? 그때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나한테 배당을 주는데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 어떤 극단적인 가정? 주주는 나 하나밖에 없어. 나 하나밖에 없고 이 배당 전체를 다 배당을 준다고 보자고. 그럼 주주인 내 입장에서는 이 9천만 원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고. 그러면 언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봐봐. 이 1억이라는 소득 하나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냈으니까 과세가 됐죠. 그리고 세금 낸 나머지 금액을
주주 단계, 개인 주주 단계에서 배당 소득으로 또 과세가 되면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한 번 과세, 개인 단계에서 한 번 과세,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중과세 문제.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 조정을 해주는 제도가 법인세법에도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듣고 올려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라는 규정이 있어. 지금 우리는 소득세법 하지. 소득세법에 있는 규정. 그게 그로스업이야. 귀속법인세액이라는 규정이라고. 규정.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데 이렇게 조정해 주는 거야. 법인 단계에서 1억에 대해서 한번 1,000만 원이 과세가 돼서 9천만 원이잖아. 우리는 9천을 받았지. 요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세전금액으로 돌려. 세전금액이 얼마인데? 1억이잖아. 1억으로 돌리려면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1억이 됐지. 그죠? 여기에 타소득 같은 걸 다 더해가지고 저 밑에서 세금 계산을 해. 세금 계산을 하고 이 1,000만 원 있지. 이 1,000만 원을 다시 이 밑에서 차감해줘. 기납부세액 형태처럼. 그 더했다가 뺀다고. 그때 이 차감하는 이 금액을 귀속법인세액이라 얘기하고 배당세액공제라고 얘기해. 내가 받은 배당금 9천만 원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다시 돌려놔놓고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떼놓은 세금을 밑에서 차감해 준다 그 얘기야.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이 된다고. 됐나요? 됐어요? 이걸 우리는 그로스업이라 그래요. 그로스업 금액을 더하고 저 밑에서 배당세액공제라는 형태로 차감해주고,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이 강의는 여기까지는 안 갈 거야.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할 거라고.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할 거니까 요것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저 뒤에서 차감을 해준다. 그래야지 이중과세 문제가 조정이 되는 거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더 하면 돼.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야. 1,000만 원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1,000만 원. 됐나요?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내가 받은 배당금은 9천만 원이잖아요. 이 9천만 원은 100%에서 아까 법인세 10%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었지. 그죠?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잖아. 세금이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 요 9천만 원을 떼고 요것만 뜯어보는 거야. 요걸 비율로 하면 약 11%가 된다고. 11%.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로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배당 소득 금액의 11%를 곱한 걸 그로스업이라고 해. 이렇게 계산을 이루어진다고. 됐죠? 그럼 그로스 금액은 배당 소득의 11% 곱한 금액이다. 11%. 됐죠?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교수님, 9천만 원 11% 곱하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약이라 했잖아, 약. 그리고 교수님 하나 더 궁금합니다. 뭐가요? 아까 법인세가 10%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10%, 20%, 22%, 25% 구간이 있다면서요. 맞아. 그러면 여기도 1-10%만 할 게 아니라 20%, 22%, 25%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맞아. 결국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완벽히 조정이 되지는 않아. 완벽히 조정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이 규정대로 한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게 12%였어. 중간에 법인세 세율 최저 구간이 바뀌어가지고 11%로 바뀐 거야. 다시
그래, 법인세는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 20, 22, 25%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10% 구간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기속 법인세액을 11%를 곱하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완벽히 조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해주는 게 어디냐? 됐죠? 기속 법인세액은 결국 배당 소득의 11%를 곱한다. 얘는 곱하기 11%한 금액이다. 됐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밑에 보론에 있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됐죠? 요 정도 합시다. 다음 페이지 보면 괄호 2번에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라 가지고 그로스업의 적용 요건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을 한다. 요건 1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어야 돼. 그래야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느냐?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가 배당을 받으면 외국법인도 그 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됐겠지. 그리고 법인세가 과세된 그 재원인 소득을 가지고 내한테 배당을 주니까 내 입장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그로스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해준다 그 얘기예요. 왜 안 하느냐? 얘들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제 배당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듣고 올려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으로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해 주는 거고 이 규정으로 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외예요. 제외. 됐죠? 자, 요건 2번.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아야 돼. 이미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된 소득을 재원으로 내가 과세가 돼야지 이중과세지.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된 소득을 재원으로 내가 받았대.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 그 얘기예요. 요건 3번은 보지 마세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 소득세법 강론에서 공부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난 너무 어려서 교수님이 아마 건너뛰실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자, 저 밑에 반가로 이번에 이제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자, 표에 요건 1을 위배된 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율에 따라 받는 금액. 아까 우리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했잖아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그죠? 요것도 배당소득인데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로스업은 안 한다고. 왜 이중과세 문제가 없냐? 공동사업장에서 소득금액 1억 원이 발생한 거. 공동사업장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하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분배를 해가지고 분배된 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과세가 안 됐으니까 두 번 과세하는 문제가 안 생기네. 이중과세 문제가 없지. 됐죠?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밑에 요건 2의 위배.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 아까 우리 간접투자해가지고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 간접투자해가지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거 있었잖아. 그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거. 요것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왜 없느냐? 이 간접투자를 해주는 투자회사 있죠. 이러한 투자회사는 저가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먹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해주거든. 분배를 다 해준다고. 그러면 분배를 해주고 나서 투자자가 받은 그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과세를 안 해.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따라서 그로스업도 안 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의제배당 보지 말고 동그라미 5번에 다음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세법상 명목회사. 명목회사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법인세법상 명목회사는 뭐냐면 각종 투자회사,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들 있지. 뭐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해외 광물자원 투자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런 명목회사들, 페이퍼 컴퍼니는 법인세법에 듣고 흘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한 금액 전체를 다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을 해줘.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각종 페이퍼 컴퍼니 투자회사는 배당을 주고 나면 전부 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더라. 소득공제라는 개념도 모호하지만 어쨌든 공제받으니까 세금은 없다. 그럼 뭐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투자회사 단계에서 세금이 없으니까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서 한 번만 과세가 되겠지. 여기에서. 그 단계에서는 과세가 안 됐지.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고. 됐죠?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525페이지 로마자 3번에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 돼 있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그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의 계산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죠?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냥 보면 됩니다. 자, 526페이지.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 자, 금융소득을 동그라미 1번. 비과세인지, 무조건 분리과세인지, 무조건 종합과세인지,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인지, 조건부 과세 대상인지 구분을 해야 돼. 그럼 밑에 조건부 과세 대상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네. 이건 뭔데? 위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다 조건부야. 그러니까 조건부의 범위가 제일 넓겠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아닌 건 다 그냥 조건부 과세라고. 조건부 과세. 됐죠? 자, 밑에 금융소득의 구분. 괄호 1번에 주요 비과세 대상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비과세. 됐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것들. 고시생들도 아니고. 528페이지. 자, 괄호 2번에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자, 동그라미 1번 너무 어려우니까 보지 말고 동그라미 2번. 비실명 금융소득 한번 봐보세요. 비실명 금융소득. 비실명 금융소득은 실명이 아닌 거야. 차명을 쓰고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지저분한 것들이지.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내버리겠다. 그 얘기요. 근데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인지 보세요. 42%가 되죠. 굉장히 높죠.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낸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입찰,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매 입찰 보기 위해서 참여를 하잖아요. 경매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 형태로 돈을 박아둬야 되는 게 있어. 그럼 돈을 박아뒀는데 내가 낙찰이 안 됐어. 낙찰이 안 되면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그럼 다시 돌려줄 때 법원 보증금, 경락대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보증금이 거기 묶여 있었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자를 붙여줘. 이자를. 뭐 몇 날 안 되겠지. 그것까지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으로 보긴 보는데 그것까지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따지고 이러려니 머리가 아픈 거야. 얼마 되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끝내버린다. 분리과세하고 끝내버린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돼 있죠. 자, 요것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관리비 명세서 날라오지. 관리비 명세서에 보면은 그 관리비를 내는 사람 중에 뒤늦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깜빡해가지고 2달치를 한 번에 몰아내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엘리베이터 타면 광고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치킨집 광고라든지 세탁소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도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니거든. 그 장소에다가 광고지를 붙이는 대가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다가 임대료를 내. 광고료를 낸다고. 광고비를. 돈을 낸다고. 돈을. 그러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뿐만 아니라 별도의 그런 수입들도 있겠지. 그럼 이걸 통장에다가 박아둘 거 아니야. 그럼 그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이자가 붙어가겠지. 그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이자. 그 이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그냥 몇날 되겠냐고. 분리과세하고 끝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어려워. 넘어가세요. 자, 530페이지. 530페이지. 저 밑에 괄호 3번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우리는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봤으니까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나머지는 다 조건부과세. 자, 무조건 종합과세는 동그라미 1번.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됐대.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하겠대. 혹은 동그라미 2번에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안 됐대.
국내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안 되면 종합과세 하겠다. 당연한 얘기예요. 원천징수를 해야지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분리과세 여지가 없는 거야.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지. 됐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4번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도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자, 괄호 5번 이제 나머지는 다 조건부 과세다. 조건부 과세. 자, 밑에 2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에 판단하는 데 있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항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을 하고 조건부 과세 대상의 종합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더라.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과 조건부 과세 대상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동그라미 2번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과 조건부 과세 대상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죠. 자, 요건 어디를 보느냐? 다음 페이지 533페이지 당구장 표시에 1번 금융소득금액 요걸 가지고 가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과세. 요걸 가지고 합계를 내. 그리고 그 밑에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다고. 자, 이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해요. 자, 여기서 빠진 거 뭔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빠져 있어. 우리는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거든. 무조건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됐죠? 그럼 무조건 종합과세 얼마. 배당 얼마. 무조건 조건부 과세 얼마. 그래서 합계가 나오겠죠? 이 합계를 A, B라고 따져볼게. 됐나요? 잘 따라와야 돼, 이제. 자, A, B를 합계를 내. A, B를 합계를 낸다는 얘기가 뭔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C거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고려하지 않아. 자, A, B만 가지고 해. A, B를 합계를 낸다고. 합계를 낸 이 금액이,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래.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과세 대상인 얘들 있죠. 얘들은 분리과세야. 분리과세로 끝내. 그리고 얘들은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얘들은 종합과세하고. 그리고 얘도 종합과세 해야 돼. 무조건 종합과세니까. 됐나요? 됐어요?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과세의 이자와 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을 가지고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2천만 원 이하면 조건부 과세 대상들은 분리과세로 끝내고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들만 종합과세한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다 종합과세. 물론 얘도 포함이고. 이걸 여러분들 금융 경제 관련돼 가지고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표현하네.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초과 여부가 4천만 원 기준이었거든. 지금은 이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다시 이자와 배당 금융소득에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과세 합계를 내 가지고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부 다 종합과세 한다고. 종합과세 한다는 얘기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산해가지고 5월에 확정 신고하는 그 신고서에다가 같이 기재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2천만 원 이하래 초과하지 않았대. 그런 경우에는 조건부과세는 분리과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만 종합과세를 한다.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만. 그 이상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 정도 하자.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산출세 계산하고 뭐 과표 계산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소득세법 강론 시간에 공부를 좀 하세요. 자, 참고 삼아 535페이지. 535페이지에 금융소득 관련 세액공제 밑에 보면 괄호 이번에 배당세액공제라고 있죠. 그로스업 하는 거. 그죠? 아까 배당세액공제 얘기해줬죠. 그로스업 하고 밑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였어. 그로스업 더하고 이 밑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만 됐죠. 이 배당세액공제를 얘기하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죠. 예제도 보지 말고요. 예제 안 풀릴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예제 안 풀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 건너뛴 게 있어요. 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이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금액의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것까지는 강의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회계원리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충분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계산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이론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이론 문제 위주로. 계산은 소득세법 강론 시간에 중급회계도 공부하고 회계원리도 공부하고 원가회계도 공부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강론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계산 과정을 공부를 하면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좀 기다리면 돼요. 됐죠? 자,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을 먼저 할게요. 근로소득. 잠깐 쉬었다가 근로소득부터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